월요일 저녁 7시에 시작하는 선제국어 라이브.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추석 연휴였기 때문에 한 주를 쉬고 오늘 또 새롭게 시즌 2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박수 한번 칠까요? 와,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지난 일주일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저는요, 제가 오늘 저도 일주일 만에 수업하러 왔거든요. 근데 큰일 났더라고요. 오늘 하루 동안 제가 먹어치운 그 과자의 양이 일단 예감 한 봉지 다 먹고요. 그 다음에 그 뭐죠? 그 맥시봉 있잖아요. 맥시봉 지금 2개 다 뜯어 먹고요. 초콜릿 한 봉지를 다 먹었어요. 입이 터졌습니다. 지금 큰일 났습니다. 그래서 추석 때 아무래도 좀 명절 때 좀 쉬기도 하고 탄수화물을 많이 먹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지금 단 게 땡겨요. 단 게 땡겨가지고 계속 지금 그런 걸 좀 먹고 있습니다. 제가 원래 과자를 그렇게 좋아하거나 많이 먹는 타입이 아닌데 오늘 정말 과자를 거의 2봉지를 다 먹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의 오늘 그 월요 라이브 성적을 보니까 단 게 더 땡깁니다, 지금. 자, 여러분들. 어쨌든 간에 이제 오늘부터 여러분들과 함께 시즌2가 시작이 되는데 지금 그 제가 아직 라이브 댓글을 다 보지 못했는데 아마 처음 들어오신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자, 저희 그 라이브 자료는요, 이 라이브가 진행되는 이 시간에 그리고 선제국어 네이버 카페가 있어요. 선제국어 네이버 카페를 가면은 아침부터 저희가 공개를 합니다. 그래서 미리 문제를 받으셔가지고요. 푸신 다음에 점수를 좀 입력해 주시면은 제가 좀 강의할 때도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 일주일 만에 만나서 너무나도 반갑고요. 네, 오늘 한번 우리 좀 어려운 문제들도 있고 쉬운 문제도 있을 거예요. 열심히 풀어보면서 문풀 달리기 지금부터 다시 한번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항상 제가 얘기를 했던 게 바로 뭐냐, 이제부터 정말 문풀 달리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돼야 되는데 그 시즌 1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기초 체력 확인이었어요. 자, 그런데 시즌 2의 목표는 기초 체력 강화입니다. 그럼 도대체 문풀에 있어서 기초 체력은 무엇일까? 저는요, 기출 유형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즌 2는 어떻게 기획이 됐냐면은 전체의 그런 구성은요, 시즌 1과 똑같아요. 1번부터 6번까지는 공문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강화 약화, 논증까지 전체 문제가 고루고루 들어가 있는데 다만 중간에 여러분께서 푸시면 알겠지만 독해 문제에서 그죠, 가끔 논리도 그런 게 나와요. 기출문제 분석이 들어가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중심 내용 찾기 한번 이 문제를 풀도록 하는데 되게 재밌는 게 기출 유형을 우리가 분석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 기출 문제 푸는 방식과 똑같이 풀어야 돼.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독해 문제를 풀 때 여러분께서 푸는 방식을 보면은 잘못된 독해 습관을 가지고 있는지 올바른 독해 습관을 가지고 있는지 알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번에 기출 문제가 있는데 기출 문제를 요 방식으로 풀어라. 그러면은 이것의 변형인 기출 지문도 요 방식으로 풀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학생들에 따르면은 그때그때마다 문제를 푸는 방식 혹은 지문을 읽는 방식을 너무 이렇게 중구난방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일관되게 풀라고 항상 얘기하죠. 그래서 시즌2는 기초 체력을 강화하기 위한 훈련이 되겠는데요. 이 기초 체력의 가장 중요한 건 기출 유형이고 기출 유형을 다양하게 변형을 보여드리는데 쉬운 문제도 보여드리고 좀 어려운 문제도 보여드릴 거예요. 그래서 약간 징검다리 형태로 쉽고 어렵고 쉽고 이걸 반복함으로써 여러분들의 기초 체력을 좀 강화하는 그러한 어떤 문풀 구성을 구성을 했습니다. 어쨌든 기대 많이 해주시기 바라고요. 지금부터 시작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시즌2 열심히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문제풀이 전에 우리 요거 해야 되잖아. 제가 항상 얘기하죠. 월요일날 7시에 라이브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자기점검의 시간이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저녁 7시에 지난 한 주를 딱 돌아보고 앞으로 한 주를 다시 한번 기획을 세우는 그런 시간으로 이 시간을 삼았으면 좋겠어요. 자, 제가 항상 얘기하죠. 우린 작심삼일을 해. 막 나는 왜 이렇게 결행력, 실행력 약해라고 하지만 그걸 무한반복하면 분명히 무언가를 실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항상 작심삼일로 괜찮아요. 3일마다 새롭게 결심하면 됩니다. 그 생각하면서 나는 무엇을 실행하고 있는가를 좀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지난주에 미션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세요. 제가 뭐라 그랬죠? 추석 때 나는 이거를 끝내겠다. 왜냐면 추석 기간에 어쨌든 특강을 제외한 모든 정규 수업이 딱 스탑이 됐기 때문에 뭐 길게는 3일, 4일 동안에 수업이 하나도 없으신 분들도 계셨을 거예요. 그러면은 그 시간을 그냥 버리지 말고 나는 요 파트 하나를 완전히 끝내겠다. 이거를 올려달라고 했습니다. 아니, 복부 타지 마세요. 읽기 너무 힘들어요. 자, 지금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렇게 올려주셨는데 안 되겠다. 이거는 내가 고르기래요. 소장님
소장님께서 저는 지금 사실 이게 조금 약간 멀리 있어서 안 보이거든요. 에? 수딘 저 못 읽었는데? 수딘님과 공공님. 자, 여러분들 오늘은 양해해 주세요. 저희가 이제 세팅을 새로 해서 여기 약간 멀어가지고 제가 잘 댓글이 완전 잘 보이지가 않아가지고 저희 소장님께서 지금 같이 진행해 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소장님께 부탁드렸어요. 수딘님과 공곰님 두 분께 통달글 그죠? 각각 한 마리씩 쏘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 와 멜고 시즌을 완강했던 어떡해 정말 대단하다. 추석 때 예상 출서의 독해를 무조건 끝내고 노력했다. 고미님 와 치즈님 추석 때 밀린 전공하기를 따라잡았다. 와 국어를 안 했지만 정말 전공하기 따라잡은 건 너무너무 대단합니다. 그래서 어찌 되었든 간에 오늘은 이제 너무 많은 분들이 막 올려주셔가지고 눈이 잘 안 보여가지고요. 예, 그래서 제가 수상께 좀 부탁을 드렸습니다. 두 분 동달글 한 마리씩 제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여러분들 성적표를 보니까 뭐 잘 푼 문제도 있고 못 푼 문제도 있고요. 평균이 지금 70이 나왔어요. 세 문제 정도가 어려우셨던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번 문제. 왜 이런가요? 잠깐만. 제 말투가 좀 세긴 한데 혼내는 건 아니고요. 제가 원래 강의할 때 포인트를 조사하기 때문에 말투가 원래 세요. 그래서 좀 혼내는 건 아니고 놀라서 그런 거예요. 왜 이런가요? 아니 여러분들 이러면 안 되죠. 1번 문제 정답률 이게 55%네. 공서 또 까먹었네 우리 쉬는 동안. 그쵸? 근데 이게 사실 하나가 어려워. 근데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거 하나가 어렵더라도 소급보로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 어려운 거 나올 때를 대비해서 우리가 나머지를 완벽하게 해야 된다. 소급법을 해야만 되고요. 그런데 두 번째는 제가 아까 시즌2의 성격을 말씀드렸던 것처럼 쉬운 문제만 넣지 않을 거예요. 좀 많이 어려운 문제도 중간중간 넣을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11월부터 출발선 모의고사를 시작하는데 출발선 모의고사는 정말 완벽한 기출 변형이에요. 그래서 기출 변형으로 준비를 했는데 난도도 굉장히 신경 썼거든요. 근데 제가 출발선 모의고사에서 좀 보여드리지 못했던 어려운 문제 일부를 요 라이브 때 좀 공개를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괴롭히기 위함이 아니라 이렇게 어려운 문제의 함정이 어디인가를 좀 말씀드리기 위함이고요. 사실 1번에 나오는 요 니은은 이번에 그 출발선 모의고사에선 뺐어요. 띄어쓰기는요. 왜 그러냐면 출발선이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라이브 같은 때를 통해서 한번 보게 되는 겁니다. 자, 이 문제가 어려웠던 이유, 정답률이 낮았던 이유는요. 국어 규범 중에서 띄어쓰기가 나와서 그래요. 근데 우리가 이걸 모르더라도 수거법으로 풀 수 있어야 돼. 한번 1번부터 한번 해보죠. 우리 부에서는 똥똥 신청 일대에 국립문화전당 건립과 도를 확정한대. 와가고지만 건너든지 뿐만 아니라 및 까먹지 않았죠? 여기 보시면 도를 확정하다가 있잖아. 이게 지금 그런 뭐야? 서술성이 있는 거죠? 그럼 앞에도 서술성이 있는 게 나와줘야 돼요. 국립문화전당을 건립하고 이렇게 나와야 돼요. 어떤 분이 이제 그런 질문 하시더라고요. 선생님이 그러면은 목적어 서술하면 무조건 목적 서술어 나야 되냐? 목적어 서술어, 부사어 서술어 이거 안 되냐? 됩니다. 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어떠한 서술어는 부사어가 필요한 거 있잖아요. 그러면은 부사어 서술어, 목적어 서술어 이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제일 중요한 건 어쨌든 이게 확정하다라는 서술어가 있으니까 앞에도 건립하다라는 서술어가 있어야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요. 선택지 1번을 보게 되면 국립문화전당을 건립하고 서술성 도를 확장한다. 제대로 쓴 게 맞습니다. 두 번째 한번 해보도록 하는데 두 번째 좀 이따 할게요. 이거는 요청한 바야. 근데 아니 이런 거 정말 듣도 보도 못해서 너무 어려워. 띄어쓰기 우리가 다 까먹고 있잖아. 잘 모르잖아. 일단 넘어가세요. 넘어가면은 세 번째 뭐가 있냐. 안내서에 첨부되어진 이거 있죠. 외워야지. 과도한 피동이죠. 이중 피동인데 자 이거는 되어지다, 지게 되다 나오면 무조건 틀려요. 이거 좀 외우셔야 돼요. 이건 왜 그러냐면은 되어지다, 지게 되다 이게 나오면 무조건 틀립니다. 왜 그럴까요? 피동편을 두 번 썼잖아. 그쵸? 어지다, 게되다, 어지다, 게되다 두 번 썼기 때문에 이거 무조건 틀려요. 앞으로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어집니다. 따라서 이거는 첨부되어지다 안 되죠? 첨부된 이렇게 이거 제대로 썼네. 이거요 제대로 쓴 거야. 되어지다가 안 돼 첨부된 이거 제대로 이렇게 썼습니다. 세 번째 한번 해보도록 하죠. 안내서에 첨부된 청구 내용명이 전선주 이설공사비라 적혀 있어 한전 똥똥본부 고객지원팀에 전력 케이블 매립 공사비로 변경해 줄 것을 요청했대. 서술형 보세요. 그럼 뭐냐면은
자, A로 변경해달라. A로 변경해달라. 뭐를? B를. 목적어가 좀 빠져 있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A를 변경해 주세요. 그러면 A를 B로 변경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는 지금 뭐뭐로만 나오고 무엇을 변경해야 되는 건 없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필수 성분에 해당하는 목적어가 빠져 있기 때문에 이것을 변경해 달라. 이게 반드시 들어가야만 되는 거죠. 되십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반드시 넣어줘야만 됩니다. 왜 넣어줘야 되냐면은 앞에는 적혀 있다잖아. 적혀 있다 같은 경우는 그쵸, 서술어가 다르죠. 근데 요거는 지금 변경하다잖아요. 변경하다 목적어를 넣어줘야만 되는 거죠. 이를. 되십니까?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만약 2번을 모른다고 하더라도 정답은 속어법으로 2번이 나오는데 2번이 왜 그쵸 답인지를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조금 어려운 내용인데 어쨌든 잘 들어보세요.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일상생활을 할 때 니은바라고 하는 말을 씁니까? 솔직히 써요, 안 써요? 안 써요. 내가 생각한 바 이것은 이것 같다. 여러분께서 오늘 시험 문제를 푼 것을 본 바 난 다음과 같은 생각이 들었네. 이런 말도 안 쓰잖아. 그래서 니은바라고 하는 거는 사실 일상에서 그렇게 많이 쓰지를 않습니다. 근데 니은바를 정말 많이 쓰는 게 대표적으로 공문서예요. 이게 공문서입니다. 여기 나오는 공문서는 여러분들 저희가 만든 공문서가 아니라 저희 지금 연구원 분들이 국립국어원을 비롯해서 전국 각지의 그 공공기관의 공문서를 다 모아서 그거 지금 여러분들 다 이렇게 워드 쳐고 좀 조합하고 해서 다 이거를 그대로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들. 매립할 것을 요청한 바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공문서에서나 쓰는 이게 사실은 어민데 이 니은바에 쌍이 있습니다. 또 하나 뭐라 그랬죠? 이거는 기억해야지. 니은대죠. 이건 우리가 많이 쓰잖아. 니은대라고 하는 거. 그래서 사실은 얘랑 푸는 방식 똑같은데 일상에서 니은대는 되게 많이 쓰는데 니은바는 잘 안 씁니다. 정말 공문서용 그런 어떤 그죠 문법 요소예요. 근데 여러분들 니은대 기억하세요? 니은대는 어떻게 하라 그랬죠? 야, 난 선생님인데 때로는 이 점이 행동하는데 약간 불편하기도 해. 그럼 적읍시다. 난 선생님인데 이 점이 때로는 행동하는데 방해가 되기도 해. 이렇게 되세요. 행동하는데 약간 이렇게 좀 이렇게 신경이 쓰여. 아니 적어도 이제 제가 신경 쓰인다. 예를 들어서 노량진 다니면서 아무데나 막 침 뱉고 막 아무데나 막 이렇게 그러고 다닐 수 없잖아요. 물론 딴 데서도 함부로 침 뱉진 않습니다만, 근데 어찌 되었든 간에 행동하는데 좀 신경 쓰이죠. 그래서 약간 노량진에서 제가요 일부러 그런 건 아닌데 약간 연예인병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예전 그 말씀 안 들었나요? 여기 그 윌비스학원 있잖아. 옛날에 거기가 1층인지 2층인지가 그 수능학원이었어요. 지금 은행 있던 그 자리 거기 수능학원이었는데 거기가 복도가 이렇게 길어요. 근데 제가 무슨 일 때문인지 모르는데 거기를 걸어갔어. 여기 걸어갔는데 2층인지 3층인가 해가 수능학원이었어요. 지금 사라졌지만. 근데 저는 이제 여기를 딱 걸어갔는데 저쪽에서 학생 2명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근데 멀리 있으니까 잘 안 보이잖아. 근데 약간 연예인병 있어가지고 노량진에 있는 사람들이 다 나를 알 거라 생각을 해. 그래가지고 여기를 걸어갔다? 걸어가는데 이제 있잖아요. 서서 이렇게 사람이 우리뿐이 하면 되게 좁혀가면서 약간 긴장도가 높아지고 약간 이렇게 의식하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쭉 가는데 여기 이렇게 오는 거예요. 학생 두 분이. 근데 난 당연히 공무원 시험 준비생인 줄 알았어. 재학생인 줄 알았어. 노량진에 있는 사람들은 다 재학생이다. 다 나를 한다 생각한 거야. 그래가지고 쇼피 이렇게 지나가다가 여기다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하면서 안녕하세요. 이러고 딱 지나간 거예요. 그랬더니 알고 봤더니 이 두 분이 약간 껌 좀 씹는 고딩이었던가 봐. 그러더니 이게 어떻게 보면 이렇게 지나가다 이렇게 하니까 이쪽도 신경 쓰였을 거 아니야. 근데 딱 여기 지나가는데 그 한마디를 딱 던졌는데 내 마음에 정말 마상을 입었다니까. 마상을 뭐라는지 알아세요? 딱 지나가는데 뭐래. 근데 이 순간 뛰어가면 지는 거야. 창피해서 이렇게 막 내가 또또또 뛰어가잖아. 그럼 내가 지는 거야. 또 너무 창피한데 지기는 싫은 거야. 난 마상 입지 않아서 난 아무렇지도 않아서 그래서 딱 그 소리가 딱 뒤에서 이렇게 들리는데 딱 지나가 들리는데 아무렇지도 않은데 거기 딱 들고 얼굴이 시뻘개서 그냥 뒷모습을 보이면서 끝까지 천천히 걸어가자. 절대 뛰지 말자. 이러면서 어찌 되었든 간에 걸어갔던 그런 어떤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들 노량진에서 이제 강사들은 연예인병 걸릴 수밖에 없어요. 주변을 계속 의식하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혹시 그 이 자리에 그때 그 약간 껌 좀 씹었을 만한 그 고딩들이 지금 혹시 이제 다 성장하셔가지고 수업 듣고 계신 거 아닙니까? 그때 마상 입었던 아줌마가 저예요. 자, 그래서 어쨌든 그때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노량진 다니면 여러분들 이렇게 신경 쓸 수밖에 없어요. 잠깐만요. 포식성 응애님 도를 하십니까?
제가 그래도 이렇게 불을 하십니까? 물을 만한 사람 속에 생기지 않았는데 왜 그러십니까? 너무 하셨네요. 마상 또 입었어요, 저. 자,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거 봅시다. 제가 선생님인데 아무래도 노량진에서는 행동하는데 좀 신경이 쓰입니다. 저기 보세요. 니은데, 니은데 이렇게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구분하라 그랬지? 둘 중에 자, 문제 냅니다. 뭐가 틀렸어? 얘가 기억이고 얘가 니은이라고 했을 때 몇 번이 틀렸어요? 몇 번 틀렸죠? 빨리 얘기해 보세요. 몇 번 틀렸어? 그치, 빨리 나와야지 답이. 얘가 틀렸죠. 그치? 니은 틀렸죠. 왜 이게 틀렸죠? 제가 얘기했잖아. 니은데라고 하는 거 뒤에 뭘 붙여봐라. 조사를 붙여봐라. 그래서 조사가 만약에 들어가면 띄었어라. 왜 띄었어라 그랬지? 얘가 그쵸. 뭐기 때문에 의존명사이기 때문에. 자, 이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쓰게 되는 게 니은바예요. 이거 같은 쌍이잖아. 그럼 얘 똑같아. 뒤에 조사를 붙여봐라. 조사가 들어가면 띄었으라. 이렇게 얘기했죠?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은 자, 이에 관련해서 우리 부에서는 뚜루뚜루뚜루 전력 케이블을 우선하여 매립할 것을 요청한 바. 자, 뒤에다 조사 붙여봐. 요청한 바가, 요청한 바에, 요청한 바와, 요청한 바를. 조사 안 들어가잖아. 그럼 이건 뭐냐면은 니은바 전체 간의 어미라고 하는 거예요. 어미인데 사실 일상에서 그렇게 많이 쓰지 않지만 어떤 일이 이미 행해졌음 보통 이런 뜻을 가진 어미가 돼요. 요청했어. 요청했더니 그 결과 이거를 받았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여러분들? 자, 그러면은 선생님 니은바를 띄어 쓰는 경우는 뭐가 있습니까? 이런 거와 같은 거죠. 자, 예를 들어서 우리 부가 요청한 바와 같이 이렇게 쓸 때 이렇게 요청한 바와 같이. 그러면 이거는 뒤에 조사가 있지? 그럼 이렇게 띄어서 쓰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자,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얘가 지금 마치 니은바가 있기 때문에 앞에가 관용어처럼 보여요. 관용어처럼 보이기 때문에 선생님 얘는 무조건 관용어 다음에 띄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안 그래요, 여러분들. 자, 외우세요. 니은데랑 니은바는 푸는 방식이 똑같습니다. 이 뒤에 만약에 조사가 들어가면 의존명사이기 때문에 띄어쓰라. 조사가 안 들어가게 되면 둘 다 어미기 때문에 붙여쓰라.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내가 이걸 모른다고 하더라도 자, 속어법으로 얘가 틀렸다는 걸 금방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어쨌든 간에 계속 얘기하지만 공문서가 내년에 뭐 쉽게 나올 수도 있고 어렵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쉽게 나오면 우리가 그러니까 이런 것들,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은 워낙 연습을 많이 했기 때문에 솔직히 변별력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출제자가 어떤 의지를 갖고 좀 더 확장을 할 것인가 여기가 사실은 핵심인데 어쨌든 기본 문제도 풀어보시고 이런 문제도 라이브를 통해서 한 번씩 보시기 바랍니다. 2번 문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왜 이렇게 잘 풀어. 2번 문제 정답률이 88%인데 여러분 되게 잘 푸는 거예요. 이제는 정말 논리 잘하네. 여러분들 제가 2번 문제 출처를 얘기하면 깜짝 놀랄 텐데 2번 문제 출처가 뭘까? 물론 이제 여기서 이제 오지선다 바꾸고 뭐 항 하나 빼고 뭐 이랬어요. 민경채 피셋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지금 논리를 제대로 배우니까 잘하는 거야. 제대로 배우니까 굉장히 잘해서 사실 이제 이 앞에다 피셋 딱 붙이면 막 쫄아 학생들이 피셋 이거 우리가 막 풀어야 되나? 다 풀 수 있다 제가 얘기했잖아. 물론 피셋에서 이제 항이 굉장히 복잡하게 들어간다고 한다든지 지문이 너무 길다든지 아니면은 또 하나가 이제 뭐냐면 경우의 수 찍는 거 전제가 거짓일 때 제가 몇 개 유형을 좀 뺐어요. 그거는 좀 난도가 높아서 근데 그렇게 아예 유형 자체의 난도가 높은 걸 빼놓고는 이제 웬만한 거 다 풀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지금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촌이 우리를 대공원에 데려간다고 약속했다. 삼촌이 약속을 지켜. 그럼 우리는 대공원에 갈 것이야. 자, 그런데 우리는 대공원에 갔어. 따라서 삼촌이 약속을 지켰다. 이거 뭐야? 아니 A면 B잖아 조건문.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건 B면 A다. 이렇게 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이거는 후건을 긍정하게 된 거죠. 따라서 후건 긍정식은 답이 아니다. 그래서 요거는 X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한번 해보죠. 조건은 항상 얘기합니다. 정건을 긍정하든지 후건을 부정해야지만 결론을 도출할 수가 있다. 비가 오면 우리는 박물관에 갈 것이다. 날씨가 좋으면 우리는 소풍을 갈 것이다. 근데 내일은 비가 오거나 날씨가 좋다. 끝났네. 따라서 우리는 어떻게 된다? 박물관에 가거나 소풍을 할 것이다. 이거 뭐죠? 양도 문법이죠. 자, A거나 B예요. 그렇죠? 그럼 A이거나 B라는 게 첫 번째 전제라고 했을 때 만약에 A이면 C가 된다고 합시다. 그리고 만약에 B이면 D가 된다고 합시다. 그럼 A를 선택할 때는 C가 나오고요. B를 선택할 땐 D가 나와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결론은 C이거나 D가 되겠죠. 자, 다시 한번 비가 오면 박물관에 가, 날씨가 좋으면 소풍을 가. 근데 비가 오거나 날씨가 좋을 것이다. 두 개뿐이 없기 때문에 박물관을 가거나 소풍을 갈 것이다. 양도 논법 중에서 복합 양도 논법이 되겠습니다. 잘하네요. 세 번째, 여기는 학생이다.
그녀는 철학도이거나 과학도이다. 선택지가 지금 두 개예요. 그런데 과학도가 아니에요. not 과학도입니다. 뭐죠 여러분들? 선언지 제거가 되겠죠. 항상 얘기하지만 선언문은 부정으로만 지어질 수가 있다. 따라서 긍정과 부정이 만나서 지어지게 되는 거죠. 과학도가 아니다. 그러면 그녀는 뭐가 아니야? 철학도이다. 이렇게 나올 수가 있는 거죠. 자, 그가 나를 싫어하지 않는다면 나 싫음. 나를 데리러 올 것이다. 데리러 올 것이다. 근데 그가 나를 싫어한다. 말이 안 되죠. 정권은 항상 긍정될 때만이 결론을 도출할 수가 있는데 정권을 부정했죠. 왜냐하면은 부정의 부정은 긍정이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결론 도출이 안 되죠. 따라서 기업가를 이른다 조건문의 형식을 잘못 활용해서 답을 낸 것이기 때문에 틀렸고요. 정답은 니은과 디귿이 되겠습니다. 잘 푸셨습니다. 자, 3번 문제도 되게 잘 푸네. 지금 현재 어쨌든 간에 성적표를 제출하셨던 분들 그렇죠? 네, 또 제출하지 않으셨던 분들도 많으니까. 근데 제출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기본 논리는 아주 잘 풀고요. 내년에 이분들 같은 경우는 2번, 3번을 다 맞았다 이러신 분들은 내년에 논리가 뭐 갑자기 어려워지지 않느나. 그러니까 인역체 1차, 인역체 2차, 국가직, 지방직 이 4번의 난도 정도거나 조금 더 어렵게 나올 때는 논리 굉장히 잘 풀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거의 뭐 속도 싸움이지 뭐 다 잘 풀 것 같네요. 왜냐하면은 전체 정답률 85고의 상위권 20%는 100이 나왔어요. 이거는요. 그렇죠? 근데 이런 문제가 완전히 쉬운 문제가 아니거든요. 한번 해보죠, 여러분들. 법학을 수강하면 철학을 수강하지 않는다. 이번에 법학을 수강하지 않으면 철학을 수강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3번에 경제학을 수강하지 않으면 철학을 수강한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야. 그러면 어떻게 이걸 접근해야 될까? 방금 했던 2번 문제랑 연결해서 한번 풀어볼게요. 해설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에 2번과 연결 한번 해보죠. 1번과 2번을 보게 되면 법학을 수강하지 않다와 수강한다, 수강하지 않다. 서로 모순이 나왔죠. 왜냐하면은 그 아리스토텔레스 그 논리학의 공리에 해당되는 게 모순일이 되는데 결과적으로 여러분들 A이면서 동시에 A가 아닐 수는 없는 거 아니야. 그치? 그리고 이게 무슨 일이고 자 이거를 이제 선언으로 보게 되면 배중일이 되죠. 이 세상에 있는 것은 A이거나 A가 아니거나 두 개뿐이 없게 되는 거죠. 그럼 방금 했던 2번과 똑같이 한번 해봐. A이거나 A가 아니거나 이 둘 중에 한 뿐이 없는데 얘가 지금 법학이야. 그렇죠? 그 다음에 얘가 뭐예요? 여러분들 법학이 아니거나 이 두 개 하나뿐이 둘 중에 그러니까 이 두 개뿐이 없게 되는 거죠. 근데 법학을 선택해도 철학하지 않고요. 법학이 아닌 거 선택해도 철학하지 않아요. 그러면은 이러나 저러나 다 뭐는 하지 않는 거지? 철학은 하지 않는 거죠. 뭐 이거는 뭐 기류를 풀든 뭐를 풀든 상관이 없는데 2번이 지금 양도이기 때문에 양도 딜레마를 똑같이 활용을 한 거예요. 다시 한번 A거나 B가 있다. 그럼 A면 C야, B면 C야. 그럼 결론은 이러나 저러나 C가 나온다. 이게 바로 단순 양도 논법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이러나 저러나 이게 바로 양도 논법이기 때문에 어쨌든 세상에 존재하는 것은 법학이거나 법학이 아니거나 둘 중 하나뿐이 없는데 양쪽에 뭘 선택해도 철학은 아니야. 그러니까 이러나 저러나 철학은 아니다. 자 그러면 하나가 도출이 됐습니다. 확정적 진술이 나왔네요. 나 철학이 확정이 됐습니다. 그럼 이제 답이 나오죠. 나 철학이죠. 3번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우 써봅시다. 나 철학이면 뭐야 시작? 경제. 됐습니까? 그러니까 경제는 무조건 확정이 되는데 문제가 뭐냐면은 딴 거는 그럼 확정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1번과 2번을 대우로 만들면은 철학이라는 거를 인정할 땐 납법학이 나오든 뭐가 나오든 하여간 그렇게 나오는 거잖아. 근데 우리는 나철학뿐이 없기 때문에 후권을 갖다 긍정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기류를 설명하든 뭐하든 답이 이거뿐이 안 나오죠. 답은 그래서 몇 번 되겠습니까? 1번이 되겠습니다. 잘 푸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1번, 2번, 3번을 했는데 아우 예상이 왜요? 뭐냐면은 확실히 논리는 한 번 잡으면 성적이 안 떨어져. 그거 확실한 것 같아. 근데 예상외로 아니 공문서를 못해. 공문서 어쩔겨. 공문서는 정말 한 번 확 잡으면 다 올라가는데 물론 이제 오늘 문제가 소거법이 들어간 조금 어려운 문제긴 했지만은 그래도 이 정도까지는 좀 하셔야죠. 논리는 지금 수업을 어쨌든 잘 따라오셨던 분들 되게 열심히 잘하고 있는 것 같고 아까 소장님께서 뽑으셨던 학생분들이 발등에 불특강 들으셨던 분들이세요? 그 뽑는 기준 확실하네요. 추석 때 발등에 불 문법. 요거를 이제 그쵸 들으셨던 학생들을 뽑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계속 얘기하지만 공문서와 문법 지문 들으시든지 아니면 발등에 불 이런 거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면은 논리야 좀 공문서가 확 잡힌다는 느낌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앞광고 시간이 왔습니다. 저희 드디어 훈련 라이브 시즌 2가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기출변형과 일일 일독 지문분석 총 6회가 나오게 되는데 가끔 가다가 폭탄급 문제도 좀 던져드리도록 할 테니까 쉬운 거, 어려운 거, 어려운 거, 쉬운 거 꾸준하게 풀어보면서 우리 봤으면 좋겠습니다. 홈페이지에 월요일은 라이브 유치하기 서비스가 있대요. 그래서 어쨌든 푸짐한 선물 받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기출형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는데 그게 바로 뭐냐? 독해의 가장 기본인 중심 내용 찾기가 되겠습니다. 이 중심 내용 찾기는 이제 뭐 국가지 지방들 비롯한 인력청 문제에서도 나왔고요. 그러니까 거의 4번의 시험에서 다 나왔으니까 아마도 내년 시험에서도 나올 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문제가 어렵진 않아요. 근데 제가 이제 왜 이걸 가져왔냐면은 이 문제 푸는 방식과 똑같은 방식으로 풀게 되면은 그 다음에 4번 문제, 5번 문제 답이 나옵니다. 그런데 4번 문제는 좀 쉬운 문제예요. 그래서 4번의 정답률을 보게 되면은 정답률 역시 4번도 정답률이 이렇게 높지가 않네. 56이 왜 나왔지? 이거 왜 이렇게 못 풀었어요? 그리고 5번의 정답률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5번의 정답률이 그냥 완전히 폭망을 했어요. 그래서 5번은 지금 아마 1번도 찍고 4번도 많이 찍으셨던 것 같은데 5번은 자 문제 제기 제가 받아드립니다. 문제 제기 받아드려요. 자 저희가 이제 라이브 때 종종 뭐 이렇게 하잖아요. 문제가 좀 있을 만한 문제도 있어요. 그걸 보여드리고 이 문제를 왜 이렇게 만들었고 이걸 제가 설득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한테. 그래서 한번 제 설명을 들어보시고 여러분들께서 이 정답이 4번이 아니구나. 인정하면 이제 뭐 인정하는 거고 아니야 정답이 4번이야 그러면은 저랑 같이 좀 더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이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는데 오늘 문제를 통해서 한번 중심 내용을 어떻게 찾아야 되는가를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발문에서 딱 봤을 때 중심 내용이 있으면은 내용 일치랑은 조금 좀 다른 결로 푸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발문에 내용 추론이라든지 아니면 내용 일치라고 하는 그런 그죠? 일치, 불일치 혹은 알 수 있는 것, 알 수 없는 것 이런 게 있게 되면은 꼼꼼하게 읽어야 되고요. 세부 정보에서도 당연히 답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발문에 중심 내용이 있으면 제일 중요한 게 말 그대로 주지를 찾으라는 거야. 이 주지라고 하는 것은 핵심 정보를 얘기하는 거고요. 정보의 순위를 매기라는 거예요. 정보의 순위를 매겨서 정보들 중에서 어떤 세세한 정보에서 주된 내용을 뽑는 게 아니라 정보의 우선순위가 있고 중요도 순위가 있을 때 중요한 정보를 압축해서 그거를 문구로 만들든지 문장으로 만들어라. 이게 바로 중심 내용이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 한번 초등학교 때나 중학교 때로 돌아가도록 할게요. 어디에 중심 내용이 있죠? 예를 들어서 자 봅시다. 과일은 맛있다. 예를 들어 사과도 맛있고 바나나도 맛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자 과일은 맛있다를 A 문장이라고 하고요. 예를 들어 사과도 맛있고 그 다음에 바나나도 맛있다. 이렇게 돼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A가 중심 문장이에요? B가 중심 문장이에요? 그렇죠. A가 당연히 중심 문장이 되는 거죠. 왜 그렇죠? 이 A 같은 경우는 전체를 포괄하는 뭐가 되겠어요? 일반적인 정보를 담고 있고 그 다음에 B 같은 경우는 이거를 뒷받침하는 세부 정보를 담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A가 그렇죠 중심 내용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글을 쓴 사람들은요 곳곳에다가 얘가 중심 정보야 얘를 좀 주목해서 봐 라고 하는 계속해서 표지를 갖다가 만들어줍니다. 그럼 그 대표적인 표지가 뭐냐면 우리가 앞에서 또 계속 얘기했던 그러므로 따라서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이처럼 이와 같이 이런 게 이제 중심 정보가 되는 거고요. 두 번째 뭐냐면은 A라는 내용이 되게 중요한 거야. 그러면 이 다음에 예를 들어 다시 말하면 즉 이라고 하는 상술이나 부연을 붙여줍니다. 왜냐하면 A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예시를 들거나 상수를 통해서 계속해서 A를 보충해 주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시를 괄호를 치면 예시 앞이나 예시 뒤에서 일반화시키고 있는 내용이 당연히 중요한 내용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제가 목 놓아서 외쳤던 것 중에 하나가 있잖아. 만약에 문장의 구조가 혹은 문단의 구조가 A 버트 B 구조예요. 그럼 이거는 바로 뭐냐면 A가 아무리 진술이 돼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나 B가 나오는 순간 얘가 중요 내용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즉 대비항이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 B에 중점을 두고 글을 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설명했던 내용들 중에서 뭐 새로운 내용 있나요?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이잖아.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지식적으로 이런 너무 일반적인 상식 같은 내용을 아는 거랑 얘를 실제로 텍스트를 읽으면서 적용하는 거랑은 완전히 다른 문제예요. 그럼 지금부터 한번 이거 문제는 사실 이거는 뭐 자세히 푸는 거 아니니까 대충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여기 보면은 자 체온 조절에 대해서 나오죠. 그래서 체온 조절의 개념 같은 게 이렇게 나오고요. 그리고는 이런 체온 조절의 유형에 따라서 동물을 내온 동물이라고도 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와 달리 외온 동물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면은 요거를 체온 조절 그리고 어떻게 보면 체온 조절에 따라서 동물을 분류를 했을 때 유형이 내온 동물, 외온 동물. 여기까지 보면 이거는 체온 조절에 따른 동물의 어떤 분류에 대한 얘기 같아요. 근데 갑자기 뒤에 또 뭐가 나오냐? 한편 이런 게 나와요. 보통 한편은 내용을 약간 전환하거나 덧붙일 때 쓰죠. 그럼 이번에는 뭐야? 체온 조절이 아니라 이 항을 보세요. 체온의 안정성을 기준으로 해서 이번에 또 항온과 변온으로 또 이렇게 나누기도 한대요. 그럼 결과적으로 이거는 동물을 분류하는 두 가지 기준이죠. 하나가 체온 조절, 하나가 체온의 안정성. 또 뭘 얘기하는 거지? 모르겠어. 근데 그 다음에 이게 나와요. 그런데 이게 나와요. 집중하라는 뜻이죠. 체온 조절을 위해서 열을 획득하는 방식과 체온 조절의 항이 여기 나오죠. 그 다음에 체온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것. 여기 체온의 안정성이 여기 나오죠. 앞에서 잔뜩 체온 조절과 안정성을 설명했는데 그런데 체온 조절의 방식과 체온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 이렇게 지금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 그러면서 여러분들 쭉 읽어보면서 이 뒤는 상술이고 예컨대가 있죠? 예컨대에다 가로를 쳐보세요. 박쥐 중에는 뚜루뚜루뚜루도 있다. 예컨대가 있죠? 아까 얘기했죠. 예시는 바로 아까 바로 뒤가 중요하다. 그럼 바로 뒤를 보면은 내온 동물과 외온 동물을 구분하는 방식이 체온 조절이죠. 항온 동물과 변온 동물을 구분하는 방식 체온의 안정성이죠. 어떠한 상관관계도 없다. 이 마지막 문장 구조를 보게 되면 이 그런데를 A but B라고 해석할 수도 있으니까 다시 한번 보게 되면 이렇게 돼 있죠. 앞에 일반 진술이 나와요. 상술이 나오고 예시가 나와요. 일반 진술, 여기 A but B, 그리고 상술하고 특히 예시가 나와요. 예시가 끝난 다음에 다시 일반 진술이 나와요. 그럼 어디를 봐야 되죠? 여기는 일반 진술과 여기는 일반 진술을 봐야 돼. 그러면은 체온 조절과 안정성은 별개이다. 뒤에 체온 조절과 안정성은 상관관계도 없다. 그럼 결과적으로 예시를 뺀 상태에서 이 두 개를 합쳐놓은 문장이 주제가 되겠죠. 결과적으로 체온 조절과 안정성은 별개다. 답은 몇 번 되겠어요? 2번이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지금 제가 뭐 색다르게 문제 푼 거 아니죠? 그치? 방금 했던 것처럼 그럼으로 따라서 이처럼 있으면 여기를 보고 그 다음 예시가 있으면 예시 앞뒤를 보고 그 다음 A 버트 B가 있으면 B를 한번 잘 봐라. 대비항을 잘 만들어라. 뭐 이런 얘기를 한번 해봤어요. 그러면은 방금 했던 거랑 똑같은 방식으로 한번 우리 4번 난도가 얘보단 좀 높지만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닌데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문명인과 구분하여 원신에 대해서 적당한 정의를 내리는 일은 불가능하지는 않지만 어려운 일이다. 그러면은 문명과 구분해서 원시인을 정의하는 것은 어렵다. 이렇게 돼 있죠. 왜냐면 얘는 A 버트 B니까 그냥 뺐어요. 여러분들. 그쵸? 그러면서 우리들 자신의 문명을 표준으로 삼는 일조차 문명이 어떤 특징을 결정적인 것으로 생각하는가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그러니까 우리들 자신의 문명을 표준으로 삼을 때도 특정한 것을 결정적으로 삼는데 근데 그게 뭐냐면 규범, 과학, 기술적 성과 같은 요소가 결정적인 거래. 이러한 측면, 규범, 과학, 기술과 같은 것으로 원시 문화를 살펴보면 현대의 문화와 동일한 종류는 아니지만 A 부터 B 같은 기준선상에서 평가가 가능하다. 대부분의 원시 부족은 고도로 발달된 규범을 갖고 있다. 헌법으로 규정된 조직 관습으로 규정된 부족 조직 사이에는 본질적인 차이가 없다. 과학이나 기술도 마찬가지다. 보시면 항을 그대로 지금 상술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규범, 과학, 기술이죠. 항이 똑같죠. 규범, 그 다음에 과학, 기술 똑같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면서 에스키모인들, 현대의 유럽인들과 비교해서 여기까지가 뭐가 되겠어요? 예시가 되는 겁니다. 됐죠? 그럼 예시를 지우시기 바라고요. 바로 앞뒤나 보면은 원시는 원시를 느낄 수 있는 것은 종교적인 면에서이다. 그러니까 나머지 규범, 과학, 기술에서는 차이가 없다가 되는 거죠. 됐습니까?
그러면은 다시 한번 이 글을 한번 요약을 한번 해 보도록 할게요. A부터 B랑 그 다음에 예시를 지우고만 읽어보도록 할게요. 문면과 구분해서 원시인을 정의하는 것은 어렵다. 됐죠? 그리고 규범, 과학, 기술. 규범, 과학, 기술. 차이가 없다. 마찬가지다. 예시 쫙 지워. 끝. 그럼 뭐야? 문면과 원시인을 구별하는 것은 어렵다. 규범, 과학, 기술에서 차이가 없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여러분들. 그러면 이거 같은 경우는 답이 몇 번이 나오겠습니까? 문면과 원시의 구분을 해야 돼? 문면과 원시인 개념 정립이야? 그 부분인데 문명인의 원시인 표면에 내재된 모습이 뭔 말이야. 그럼 결과적으로 문명과 원시인을 구별하는 것은 시작 어렵다. 왜냐하면 규범, 과학, 기술, 규범, 과학, 기술에서 차이가 없다. 마찬가지다. 차이가 없기 때문이다. 됐습니까? 그럼 4번에 답 몇 번이 나와요, 여러분들? 1번 분이 나오지 않습니다. 기준에 애매한가 뭐 어렵다. 그렇죠? 차이가 없다. 요 항에서 비슷한 걸 찾으면 되는 거잖아. 4번에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 나오겠습니까? 1번이 나와야만 됩니다. 아시겠죠? 3번을 좀 찍으신 분들이 계시는데 3번 제 뭐라 되냐면 문명과 원시인 개념 정립이 무의미하면 여기서 개념 정립이 무의미하다는 내용은 나오지가 않는데 지금 그러니까 항을 있는 대로 보셔야 되죠. 이게 보시게 되면은 그쵸 뭐라 돼 있어요? 정의를 내리는 게 어렵대. 근데 여기서 3은 정의를 내리는 게 무의미하대. 아니 어렵다 무의미하다 이게 어떻게 같은 항이지? 다른 항이잖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자 다시 한번 이 둘을 구별해서 정의 내리는 것은 어렵다. 이 둘을 구별해서 정의 내리는 것은 무의미하다로 쓴 게 없어요. 이런 내용이. 근데 여기 지금 무의미하다 쓰고 있잖아. 있는 그대로 항을 읽으셔야 돼요. 그리고 봐봐. 지금 답이 맞으셨던 분이나 틀리셨던 분들이나 이거 글이 어떻게 돼 있어? 글이 어떻게 돼 있어? 전체적인 구조. A부터 B 구조잖아. 그래 이 글의 구조는 어떻게 돼 있냐면은 봐봐. 이 글이 요약이 지금 안 되거나 산만하다 느끼신 분 있죠? 그런 분들은 100% 뭐냐? 항을 못 찾은 거야. A부터 B 구조죠? 그리고 봐봐. 지금 이거 찾았나 봐봐. 규범, 과학, 기술. 밑에 똑같이 항이 반복이 되고 있는데 여기를 보게 되면은 뭐라 돼 있어요, 여러분들? 그쵸? 아까 규범. 그다음에 뭐에서 과학이나 기술. 똑같은 항이 반복되고 있잖아. 이거를 만약에 못 찾았다. 이거를 갖다 인지하지 못하고 읽었다. 대충 읽은 거예요. 대충 읽은 거야. 그래서 제가 계속 얘기하잖아. 그 대충 읽는 습관을 가지고 혹은 잘못된 독해 습관을 가지고 아무리 글을 많이 읽어도 뭐 도움이 안 되는 건 아니에요. 도움이 안 되는 건 아닌데 계속 얘기하지만 잘못된 독해 습관을 교정받지 않으면 그리고 글의 구조 분석을 하는 법을 제대로 꼼꼼하게 체크받지 않으면 계속 잘못 읽어요. 그래서 많이 읽는 게 절대로 나쁜 게 아니에요. 양치기는 최고로 좋은 방법 중에 하나야. 근데 양을 치는 것만큼 효과가 없습니다. 이게 보여야 돼. 그래서 제가 계속 얘기하는 거 있죠. 시즌 1부터 계속 강조하는 거. 독해를 할 때 일정 정도 독해 실력이 올라갈 때까지 구조를 보는 것도 당연하고요. 두 번째는 항이라고 생각하세요. 논리라고 생각해. 논리에서 여러분들 논리학의 공리가 뭐야. 동일률이잖아. 항이 다르면 논리 전개가 안 되잖아. 그러니까 같은 항을 계속해서 찾는 거야. 그래서 이게 우리가 독해를 하지만 논리를 배우셨기 때문에 논리적 사고로 독해, 지문을 분석하는 거를 계속 생각을 하세요. 그러면은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됐습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보셔야 된다. 한별님께서 글을 잘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요약도 정말 중요하다. 진짜 중요한 게 그 요약이에요. 요약을 어떻게 하는가를 보면은 그 사람이 얼마만큼 글을 읽는가를 금방 알 수가 있고 이거 봐봐. 이 문제도 지금 3번 찍으셨던 분들을 봐봐. 대충 읽은 거지. 문명인과 구분해서 정의를 내린 것이 어렵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갑자기 이게 무의미하다. 그러면 정의를 내리라고 하고 있는데 그게 어렵다고 여기는데 갑자기 정의 내리는 것은 무의미하다. 무슨 말이에요 이게? 다른 얘기잖아. 글을 막 읽은 거죠. 그래서 4번의 정답은 1번이에요. 자, 4번을 틀리시면 어떻게 이제 좀 이해가 가십니까? 그죠? 그러면은 지금부터 5번을 들어가도록 하겠는데 5번은 제가 문제제기 봤습니다. 일부러 이거는 제가 문제제기를 한번 받기 위해서 가지고 온 문제야. 왜냐면 지금 우리가 뭐 무조건 뭐 그쵸 답 맞추고 뭐 좋아하고 뭐 이러기 위해서 수업 든 건 아니잖아. 근데 정규 강의에서 이런 걸 하기가 좀 쉽진 않아요. 정규 강의에서 문제제기 받고 뭐 이러기는 쉽지가 않기 때문에 한번 이렇게 해서 자유롭게 문제제기 하세요. 문제제기 하고 한번 제 설명을 들어보시고 그리고 제 설명이 타당하다 생각하면은 이렇게 해서 답을 잘못 찍으신 거죠. 자, 그럼 지금부터 한번 해보죠. 다음 글의 중심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무엇인가?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그렇죠? 그러면은 자 봅시다. 중심 내용이죠. 자, 다른 방식으로 읽으면 안 돼. 지금 했던 방식과 똑같이 읽어야 돼. 바로 뭐냐면은 아까부터 계속해서 얘기했던 거 요거예요.
자, 그러므로 따라서 이처럼 답이 중요한 내용이 있고 A 버트 B가 있으면 B를 보시고, 그렇죠? 그다음 예시가 있으면 예시 가로치시고 앞뒤를 보시고, 그렇죠? 이게 이제 뭐냐면 중심 내용을 찾는 가장 중요한 방식이거든요. 그거를 그대로 한번 읽어볼게요. 어떤 존재가 이익을 가진다고 말할 수 있으려면 그 존재가 고통과 즐거움을 느낄 수 있어야 된다. 너무 어렵다. 이익을 가진다면 고통과 즐거움을 느낄 수 있어야 된다. 이익이 뭐지? 몰라. 그냥 이익이라고 해보자. 예컨대 예시가 났으면 가르쳐 볼게요. 사람이 돌을 발로 찼다고 할 때 이 행동이 돌에 이익이 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을까? 자, 돌은 고통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이익을 논한 게 무의미하다. 아, 이건 논리식 쓸 필요 없어. 이익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고통을 느낄 수 있어야 된다. 근데 고통이 없다면 이익도 없다. 지금 이렇게 쓰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 위에서 했던 말을 다시 한번 반복하는 거야. 근데 이런 거는 뭐 논리식으로 쓸 필요 없습니다. 반면 대비항이다. 대비항. 쥐를 발로 차면 그것은 쥐의 이익을 침해하는 것이 된다. 자, 왜냐하면 쥐는 고통을 느끼기 때문이다. 여기까지가 예시예요. 됐습니까? 그러면은 자, 여기 지금 대비항이 있죠? 돌은 그쵸, 고통이 없어. 그 이익을 논하는 것도 무의미해. 근데 쥐는 교통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자, 쥐를 발로 차면은 이익을 침해하는 거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럼 여기까지 지금 예시죠. 예시를 지울게요. 그러면 이익을 가진다고 하려면 고통과 즐거움을 느낄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돼요. 근데 하지만 A부터 B 집중. 일부 철학자들은 인간과 달리 동물은 권리를 갖지 않는다고 논증하고 있는데, 그러면은 위에 있는 이익이라고 하는 항을 권리라는 항으로 바꿔도 비슷한 의미를 쓰고 있는 것이구나. 그러면서 그들은 어떤 존재가 권리를 갖기 위해서는 자연스러운 가치여야 하거나 공동체 일원이거나 하고 또는 다른 존재의 권리를 존중할 줄 아는 능력이나 전관들을 갖춰야 된다 주장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봅시다. A이다. 그러나 B이다. 근데 또 나와. 그러나 C이다. 이렇게 되겠죠? 그럼 봐봐. 여기서 A이다. 그러나 B이다. 얘가 중요한 자인데 이걸 다시 한번 그러나 C다로 되어 있죠. 그러면 앞에는 A와 C는 통할 거야. 그러면은 여기 전체가 다시 지워지게 됩니다. 자, 첫 번째 문장으로 가야 되죠. 자, 이익을 가진다고 하려면 고통과 즐거움을 느끼셔야 된다. 그러니까 얘가 똑같은 거야. 고통과 즐거움을 느끼는 능력은 타 존재의 이익을 고려할지 판가름하는 유일한 기준이 된다.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됐습니까, 여러분들? 그러면은 여러분들 일단 여기까지 해서 중요한 문장을 제가 한번 너무 지저분하니까 다시 한번 예를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다시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문장. 예시. 지워. 하지만 중요한 줄 알았는데 여기까지 쓴 다음에 다시 한번 뒤집어지겠죠. 지워. 그러면은 전체 문장에서 중요한 건 첫 번째 문장과 요 문장이네요. 고통과 즐거움을 느낀 능력은 타 존재의 이익을 고려할지 판가름하는 유일한 기준이 된다. 그럼 일단 뒤에서 이제 이게 또 뒤집어질 수는 있겠지만 일단 여기까지만 보게 되면은 반드시 핵심 내용이 들어가야 될 건 뭐인 것 같아요? 고통과 즐거움, 고통과 즐거움, 이익. 이런 단어들이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아직은 모르겠어. 끝까지 한번 읽어보죠. 지성의 합리성, 정의감 등과 같은 특징으로 경계를 나눈 것은 지나치게 자의적이다. 그러니까 얘네로 나누지 말자. 어떤 존재가 똑같이나 고통이나 즐거움을 느낄 수 있다면 평등의 원리에 따라 그 존재의 고통을 다른 존재의 고통과 동일하게 취급해야 된다. 그럼 봐봐. 첫 번째부터 계속 나오게 되는 게 뭐야? 이 고통과 즐거움, 고통, 즐거움, 이익, 고통이나 즐거움. 뭔지 아시겠어요? 근데 마지막 봅시다. 그리고 이게 좀 안 보이네요. 인종차별주의자들은 자신이 속한 인종의 이익에 더 비중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성차별주의자들은 자신이 속한 성의 이익을 우위에 두고 있다는 점에서 평등 원리를 위배한다. 지금 보시면은 동일하게 취급해야 된다는 평등해야 되는 평등 원리를 위배한다. 그러니까 얘네들은 긍정적인 예야, 부정적인 예야? 부정적인 예가 되는 거야. 야, 인종차별주의. 너희들은 네가 백인이면 백인만 지금 우위에 두고 있잖아. 성차별주의. 네가 지금 여성이라고 한다는 여성만 지금 우위에 두고 있는 거잖아. 이거는 평등하지 않다. 이와 유사하게 종차별주의. 그럼 자신이 속한 종의 이익이 다른 종의 이익을 등과해도 개의치 않는다. 뭐냐? 우리는 바로 뭐냐? 휴먼종이잖아. 휴먼종. 인간이 최고야. 그럼 우리는 우리 이익이 다른 종의 이익을 능가해도 개의치 않아. 근데 대부분의 인간은 휴먼종 차별주의자야. 인간이 최고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서 부정하고 있는 대상이 바로 뭐가 되는 거야? 인종차별주의가 나빠. 성차별주의가 나빠.
이와 유사하게 뭐가 부정돼? 종차별주의가 나빠. 근데 대부분의 인간은 종차별주의야. 그러니까 이들은 자신이 속한 종의 이익이 다른 종의 이익을 능가해도 개의치 않아. 무슨 말이야? 인간 위주로만 생각한다는 거야. 그럼 인간 위주라고 하는 게 뭐냐? 인간의 지능, 합리성, 정의감으로 다른 종을 평가를 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마지막에 있는 것은 내용을 좀 부가적으로 설명하고 강조하기 위해서 다른 존재의 고통과 동일하게 취급하지 않는 부정적인 어떤 사례를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뭔지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봐봐. 얘는 그럼 부정적 사례니까 들어갈 필요가 없게 되는 거지. 그러면은 우리 그냥 단순하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첫 번째 문장이 중요해. 얘를 지워. 하지만 중요한 것 같았는데 다시 뒤집어지기 때문에 얘도 지워. A부터 B 구조가 나옵니다. A부터 B 구조가 나오니까 얘가 중요하고 but B 얘가 중요해야 되겠죠. 근데 얘랑 똑같은 말이 있어요. 이 고통과 즐거움, 고통과 즐거움 이 됐습니까?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보면 뭐뭐 해야 되는데 당위적 진술이 있는데 여기 사실 그러므로를 넣어도 말이 될걸? 그러므로 어떤 존재가 고통이나 즐거움을 느낄 수 있다면은 평등의 원리에 따라 그 존재의 고통을 다른 존재의 고통과 동일하게 취급해야 된다. 고통과 즐거움을 느낄 수 있다면 동등하게 취급해라. 그러므로가 없지만 넣어도 될 거야. 근데 이렇게 자, 동등하게 취급하지 못한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구야? 인종차별주의자, 성차별주의자, 이 사람들과 비슷하게 우리인과 같은 종차별주의자. 뭔지 아시겠어요?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반드시 요약문에 들어갈 게 뭐야? 고통과 즐거움, 그 다음에 이, 그 다음에 또 하나 그러므로가 사실 이쪽에 있어도 되는 거기 때문에 동등하게 취급해야 된다. 이런 게 들어가야만 됩니다. 됐습니까? 5번 한번 해보죠. 다음 글의 중심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뭐냐? 대부분의 인간은 종차별주의자로 다른 종의 이익을 침해하겠다. 아니 이 내용이 맞다고요. 틀린 게 아니라고요. 여기 나오잖아. 대부분의 인간은 종차별주의자라. 근데 이걸 얘기한 이유가 뭐야?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다른 종들을 평등하게 취급한다 안 한다? 평등하게 취급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고통을 느끼고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존재는 다 평등하게 취급해야 된다. 이런 얘기잖아. 이건 부정하고 있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뒷받침 근거가 되는 거죠. 두 번째, 자신이 속한 인종이나 성의 이익을 우위에 둔 차별행위는 금지해야 된다. 자, 이번에 답이 한 이유가 뭐야? 맨 끝에 부정적인 어떤 상수를 갖다 쓰고 있죠. 핵심어가 전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3번에 보세요. 인간이 아닌 정도 고통과 즐거움 느낌으로 이익을 고려해서 아니 이익, 고통과 즐거움, 고통과 즐거움, 이익, 고통과 즐거움 동일하게 취급하자. 평등하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 이익을 고려해서 대우해야 된다. 이게 뭐 평등이라든지 동일하게 동등하게 대우한다는 말이 있으면 더 완벽하겠는데 없으면 엄대로 해야 되죠. 그렇죠? 마지막 자의적인 기준으로 타 존재의 이익을 존중할지 존중하지 않을지를 판단한다. 아니 자의적인 기준이 아니잖아. 지금 이 글에서는 자의적인 기준으로 저기 뭐 판단하면 안 된다 얘기한 거야? 기준을 아주 명확하게 얘기해요. 기준을 뭐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지? 고통과 즐거움이라고 지금 기준을 주고 있는 거야. 우리가 타 그 종의 권리를 갖다 얘기할 때는 뭐 이성이 있다, 지성이 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고통과 즐거움을 느낄 수 있으면은 걔를 존중하라. 지금 이렇게 쓰고 있는 거예요. 뭔지 아시겠죠? 오히려 4번 같은 경우는 완전히 오독을 한 거죠. 자의적인 기준으로 타 존재의 이익을 존중할지 존재를 판단해서 안 된다가 아니라 여기서는 그쵸 아주 기준 주고 있죠. 고통과 즐거움으로 그쵸 평등하게 느끼고 있는 대상을 평등하게 대해줘야 된다고 되고 있는 거. 그 다음에 4번 같은 경우는 물론 자의적인 기준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게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종을 지금 비판한 내용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얘는 근거로서는 될 수가 있는데 중심명이 안 되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4번 중심명이 안 되는 이유가 뭐죠? 핵심어가 없잖아. 지금 똑같이 A버트 B에서 뭐가 들어가? 고통과 즐거움, 이. 여기 고통과 즐거움이. 예시 앞과 뒤를 보시고 A버트 B를 보면 바로 답이 나오는데? 그치? 그러면은 이게 답이 몇 번 되겠어요?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럼 어떻게 제 설명을 들으니까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이해가 됩니까? 안 됩니까? 되잖아요, 여러분들. 그쵸? 수진님께서 지금 뭐라 됐냐면은 선제셈에서는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근데 마지막 인간에 대해 언급한 것이 두 갈씩 구조라 생각하고 글쓰니까 궁극적으로 말한 것을 보면 안 될까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 안 되죠. 그러니까 미간식 구조라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럼 이 글을 얘를 맨 앞으로 가봐. 대부분의 인간은 종차별주의자이다. 이걸 하기 위해서 지금 이걸 하고 있는 거야? 그럼 대부분의 인간이 종차별주의자라고 했을 때 그렇죠. 그러면 종차별주의라는 개념도 나와야 되고 예시도 나와야 되고 상수도 나와야 되고 그런 게 전혀 없잖아. 이 문장을 맨 앞으로 둔다고 했을 때 이 문장이 전체를 포괄하는지를 보세요. 포괄을 안 하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 특히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보통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마지막에
약간 마지막 결미에 결론이 아니라 결미에 단정적 진술이 나오면 얘가 결론이라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마지막 결미에 단정적 진술이 나올 때 결론인 경우도 많이 있지만 결론이 아니라 그쵸? 약간 글을 갖다가 약간 좀 엣지 있게 끝난다고 해야 되나? 약간 이러면서 힘을 빵 주면서 끝나게 해서 마지막에 단정적 진술 뭐 예를 들어서 뭐 그것은 뭐 알 수 없다 뭐 우리의 미래는 없다 뭐 이러면서 그런 단정적으로 끝난 게 되게 많아요. 근데 그거를 무조건 결론이라고 볼 수는 없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중심 내용이라는 것은 전체를 포괄해야 되잖아. 일반적 진술이 돼야 되잖아. 아시겠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전업자매님 뭐라고 했냐면 4번을 자의적인 기준으로 판단하고 고통즐거움 판단해라. 그쵸? 그건 자의적이죠. 아니 중심 내용인데 잠깐만 전업주부님 전업자녀군요. 죄송합니다. 전업자녀님 그 중심 내용이잖아. 중심 내용에서 뭐가 들어가야 돼? 핵심어가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토픽에 대한 핵심어가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 영어 시간 안 배웠나? 영어 시간에 오히려 중심 내용 이런 거 많이 하지 않나요? 그럼 이거를 그냥 영어 문장으로 봐봐. 그러면은 영어 문장으로 보면 A 버튼 B가 있으면 B를 해라. 예시가 있으면 앞뒤를 지워라. 그리고 항상 그 토픽에 대한 핵심어가 들어가야 된다. 이런 내용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문제가 되죠. 그렇죠. 1번. 평등 원리 위배를 평등 원리 위배가 이익 침해가 맞아요. 이 말이 틀리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지금 내용이 지금 계속해서 좀 퍼지고 있는데 지금 계속 1번과 4번을 얘기하신 분들은 이거는 세부적인 내용으로는 맞습니다. 근데 이거는 뭐죠? 중심 내용이죠. 내용일치라고 하면 이거 1번도 맞고 4번도 맞지. 그치? 근데 내용일치라고 하면 근데 얘는 지금 내용일치가 아니잖아. 내용일치가 아니니까 중심 내용이잖아. 중심 내용은 뭐가 있어야 돼? 핵심 뭐가 있어야 되죠. 토픽에 대한 핵심 뭐가 있어야 되는 거지. 아시겠죠? 그렇게. 공감님께서 잘 풀었네요. 공감님이 이거 영어 문제 풀듯이 풀었어요라고 했는데 잘하는 거야. 저게. 아시겠습니까? 그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아니 서술어가 틀린 것은 아닌데 중심 내용이 없어서라고 했는데 그것도 뭐 맞는 해설일 수는 있겠지만 중심 내용이라고 하는 건 토픽을 제시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치? 토픽에 대해서 핵심적인 키워드를 제시해야 되는 거잖아. 토픽에 대해서 키워드를 갖다가 제시해야 되는데 키워드가 빠지는데 어떻게 중심 내용이 돼? 말이 안 되는 거지. 그치? 이게 왜 그러냐면 중심 내용이니까.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 되는 거예요? 3번이 되는 겁니다. 이해 되겠어요, 여러분들? 수진님께서 얘기했던 것처럼 지역적인 손질이라 적절한 답은 아니다. 그러니까 부분적인 어떤 내용이다. 이게 중심 내용이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됐습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 이제 저희가 여러분들과 함께 첫 번째 한번 기출변형 문제 유형을 풀어봤습니다. 근데 오늘 첫 번째 유형이 그러니까 앞으로 이렇게 진행할 거야. 앞으로 어떻게 진행할 거냐면 이렇게 저기를 할 거예요. 잠깐만요. 자, 가져라. 자,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면 이런 식으로 기출문제를 제가 이제 좀 보여줄 거예요. 그런데 기출문제를 푸는 방식과 똑같은 방식으로 변형 문제를 푸는데 뭐 이렇게 뭐 예상외로 뭐 쉬운 문제도 들어갈 수가 있고 일부러 제가 좀 어려운 문제도 가져와서 이렇게 똑같은 방식으로 푸는데 어떻게 어려워지고 함정인지를 보게 될 겁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시즌2가 진행이 되니까 어쨌든 만관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계속 얘기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11월부터 양치기를 시작하잖아. 나 약간 걱정되는 게 있어. 그러니까 11월부터 뭐냐면 우리가 출발선 모의고사 시작하거든요. 지금 예상 출사하고 있잖아. 그러면서부터 11월, 12월, 1월, 2월, 3월 계속 모의고사 풀어요. 근데 잠깐만 이건 제가 학원 강사라서 하는 얘기는 아니기도 하지만 학원 강사라서 하는 얘기기도 합니다. 솔직히.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냐면은 적절한 강의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 이제 학생분들 중에서 이제 그 모의고사집을 구매를 해가지고 모의고사만 그냥 주야장천 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절대 나쁘지 않아요. 그게 왜 나빠? 좋은 방식이지.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자기 식으로 풀다 보니까 모든 걸 감으로써 이거를 눈치고 들어가시려는 분들이 있어요. 정확하게 사실 이런 문제는 풀이 방식이 아주 명쾌해. 풀이 방식이 왜 명쾌하냐? 문제를 이렇게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풀이 방식이 제가 지금 새로운 얘기를 한 게 아니지. 지금 보시면은 2025년도 국가직을 풀었던 방식과 똑같이 풀었잖아. 똑같이 풀었지. 근데 지금 문제 틀리신 분들 대부분 어떻게 했냐면은 제가 풀라는 방식으로 푼 게 아니라 읽으면서 대충 감으로 해서 얘는 답이 2번. 얘도 대충 해. 대충. 얘는 그러면은 몇 번.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쉬운 문제는 그게 쉽기 때문에 맞게 되는데 이렇게 난도를 조금이라도 올려도 다음 장에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꼭 이랬으면 좋겠어요. 문제풀이 하실 때 적절하게 강의랑 좀 병행을 하시고, 그리고 꼭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풀나는 대로 푸세요. 제가 아무래도 여러분들 독해 잘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잘하겠죠. 그리고 이제 그 독해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어떤 원리나 이런 어떤 교재 지필에 대해서는 그래도 많이 공부를 한 사람이니까 여러분들 어쨌든 간에 제가 풀나는 방식대로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뭐 박박 디라라님 아파요. 뭐 그게 바로 저예요. 뭐 뜨끔합니다.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이제 진짜 풀면 안 돼요. 그러면은 제가 안타까워서 그런 거야. 양치기가 나쁜 게 아니라 양치기의 효과가 너무 없어요. 양치기를 하는 이유가 정말 많이 풀어서 감을 유지하는 건데 감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거나 감이 제대로 과학적으로 서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양치기의 효과가 없으신 분들이 대부분 그쵸. 약간 이제 전문가의 도움을 안 받고 혼자 푸는 식으로 풀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쵸. 열심히 한번 문제를 푸시되 제 도움이 필요한 것은 도움을 좀 받으시고 그다음에 또 하나 제가 그냥 풀라는 방식으로 푸세요. 그러면은 정말 어떤 문제들은 그냥 구조만 보더라도 답이 나오는 문제를 그렇게 만들기 때문에 그런 걸 경험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시겠죠? 아, 말씀드리는 순간 나 완전히 지금 저기 좀 추접한데 아까 그 오후 강의하면서 모기에 물렸어요. 아니 모기 한 마리가 막 미친 듯이 날아다니다가 제가 이제 수업을 한 2번을 끊었어. 얘가 하도 윙윙거리고 날아다녀서 그래가지고 사라졌거든? 근데 얘가 웬일이니 내 여기 무릎 위를 물고 갔나 봐. 물고 갔어 얘가. 나쁜 놈 새끼 그냥 모기 새끼. 그래서 저는 저는 종차별주의자예요. 인간이 모기보다 우월하다 생각하는 종차별주의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완전 지금 볼록 지금 부었어. 볼록. 아우 근지러워. 그래서 좀 추접한데 지금 수업하면서 계속 좀 밑에를 긁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제 솔직히 말씀드리면 5번 있잖아. 5번 아예 그냥 윤리적 도덕적으로는 저도 이런 거를 인정합니다. 근데 육식주의자인 저로서는 참 이게 이런 거를 윤리적으로 머리로는 인정이 되는데 이거를 생활로 인정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심각하게 생각한 거 있어. 나는 종차별주의자다. 나는 휴먼적 위주다. 나는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 6번까지 풀고 우리 이제 1일도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6번 문제는 아이고 이렇게 잘 풀어. 진짜 잘 푼다. 이제 강화역학. 진짜 문제 잘 풉니다. 이것도 정말 여러분들 그쵸? 이게 7급 필세층 변형해서 가지고 온 건데 선택지랑 너무 잘 푸네. 한번 해보도록 하죠. 가와 나에 대한 평가예요. 그쵸? 강화역학 문제는 제가 논증평가 문제는 신유형이기 때문에 이렇게 중심 내용을 하더라도 어떤 유형을 하더라도 계속해서 넣으려고 해요.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탄수화물은 우리 몸의 에너지로 쓰이는 필수 영양소이다. 건강한 신체 기능을 위해서 탄수화물 섭취량이 50에서 70이래. 이에 해당하는 게 100에서 130, 우리나라 성인은 289.도. 근데 이거는 필요 섭취량이 2~3배래. 이에 비추어 볼 때 결론, 한국인은 지나치게 많이 섭취해. 이렇게 쓰고 있어요. 근데 난 지금 뭐라고 하냐면은 탄수화물의 중요성을 쭉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 어렵지 않으니까 그냥 빨리 할게요. 그래서 만약에 탄수화물을 제대로 먹지를 않으면은 어떻게 돼요? 글리코겐 양이 감소하게 된다. 이런 말이 나오게 되죠. 그러면서 여러분들 여기를 보게 되면 신진서 불균형이 치료돼서 케토시스 현상이라게 나타난다. 따라서 탄수화물을 극단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얘는 너무 많이 먹어. 얘는 제한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아. 그럼 한번 해보죠. 기억. 아시아의 성인 기준 약 300g의 탄수화물 섭취가 필요하다. 끊어주시라 그랬죠? 가를 약화한다. 자 봅시다. 가는 지금 뭐라고 하냐면 야 우리나라 성인이 289g을 먹는데 필요 섭취량이 2~3배 가깝대. 근데 지금 기억은 뭐라는 야 아시아 사람들은 300g 이상은 먹어야 돼. 그러니까 이건 많은 게 아니야. 반박하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반박이니까 가를 약화한다. 맞게 되겠네요. 두 번째, 우리나라 성인뿐 아니라 성인이 아닌 사람들의 탄수화물 섭취량 또한 과하다. 여기까지 끊어주세요. 그러면 가는 지금 뭐라 되겠죠? 보시면 탄수화물 지나치게 많이 먹고 있어? 근데 여기 한국인들이라고 하는 거 안에는 성인과 성인이 아닌 사람들도 포함되어 있잖아. 이거 전체로 하게 되면 이게 뭐야? 한국 사람들이지? 한국 사람들이 너무나도 탄수화물을 많이 먹어. 그럼 뭐야? 일치가 되지? 일치니까 설득이 높아진다. 강화가 되는 거죠. 세 번째, 우리 몸에 탄수화물이 충분한 상황에선 케토시스 현상이 나타나지 않는다. 부족하면 케토시스가 나타나. 그러면은 탄수화물이 있으면은 나타나지 않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나를 뭐 하겠어? 뒷받침하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약화하진 않겠죠. 따라서 기억과 니으니까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이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새롭게 시작한 시즌 2의 1번부터 6번까지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앞광고 하나 더 하도록 할게요. 한 걸음 더 장학생 11기를 모집하는데 곧 마감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올해가 저희 장학재단이 만들어진 지 벌써 10주년이 되었어요. 그래서 사실 11월에 장학재단 10주년 행사도 지금 기획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11기에 주변에 많이 알려주셔서 여러분들 많은 분들 특히나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 많이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자세한 내용은 선제고 카페에서 모집 공지를 하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시간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참여를 바랍니다. 짠! 그럼 이제 7번부터 10번 1일 1독을 좀 들어가도록 하는데 1일 1독 난도 어때요? 사실 1일 1독 난도를 제가 그렇게 올리지 않고 있거든요. 지금 중간 정도를 좀 유지하고 있어요. 근데 더 어렵게 한번 해볼까? 아니면 이 정도를 유지할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답률을 좀 보도록 하게 되면은 7번에 88, 9번에 그러니까 8번에 92, 9번에 87, 10번이 좀 어렵나 봐. 10번이 65가 되는데 어떻게 이게 지금 딱 어느 정도 난도냐면은 지금의 그런 기출 난도예요. 기출 문제 그 독해 수준이 그렇게 어렵지가 않기 때문에 이 정도 난도를 좀 맞추려고 하는데 그 지금 행정학 지문이라 행정학에서 이런 거 나오는구나. 행정학에서 포도주의 포도주의 나오겠네. 그치? 문안 좋습니다. 살짝 더 어려워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렇게 되는데 어쨌든 간에 아는 내용이라 쉽게 풀었어요. 뭐 이런 게 나오네요. 다음 주에 조금 약간 어려운 거 가져올까요? 다음 주에 한번 1일 동안 난도를 조금 높여서 여러분이 약간 낯설한 내용 좀 가져올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거예요.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지문 난도가 높을 때도 어렵게 느껴지고 선택지 난도가 높을 때도 어려워지는데 1일 동안 보통 지문 난도가 결정을 하거든요. 그렇죠? 불맛을 왜 자꾸 보여달라고 그래? 아니 여러분들 오늘 그 5번 문제 불맛 보여줬잖아. 정답은 이렇게 그냥 폭삭 망해가지고 저 당 땡기게 해놓고 또 불맛을 보여달라고 그러면 어떡합니까? 아니 되게 막 매운맛을 막 이렇게 좋아하네. 논리 불맛은 제가 왜 그러냐면은 사실 논리는 다단계로 그렇게 올리고 싶어요. 그런데 아무래도 시험의 그 난도를 좀 맞춰가야 되기 때문에 작년에는 사실은 어떻게 나올 줄 몰라서 논리를 많이 어렵게 했었죠. 근데 올해는 좀 그러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되었든 간에 다음에는 한번 제가 1일 동안 난도를 좀 올려서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번부터 10번까지 한번 해보도록 하죠. 19세기 말 미국의 엔지니어 텔러는 과학적인 관리 비법을 제안했다. 이는 노동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작업 과정을 세분화하고 표준화하는 방식이다. 뚜루뚜루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설명을 하게 되죠. 가장 효율적인 방법 찾아내고 정해진 방식에 따라서 반복적인 단순 작업을 수행하게 된다. 그래서 이거를 테일러리즘이라고 했죠. 미국의 기업인 헨리 포드는 테일러리즘을 현실화했어. 그래서 보게 되면 복잡한 생산 공정을 단순하고 엄밀하게 세분화시켰어. 누구라도 들어가서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가 있게 되는데 1913년 컨베이어 벨트에 연결된 조립 라인을 구축해 기계적인 생산 시스템을 갖추면서 포드사의 생산성이 급증했다. 여기 나오죠? 효율성과 생산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텔러리즘을 도입했고 생산성을 급증했다. 계속 연결이 되네요. 그래서 자동차 생산 대수가 늘어났다. 여기까지는 바로 이것의 효과가 나오겠죠. 장점이 되겠죠. 하지만 A부터 B, 쉴 새 없이 돌아가는 컨베이어 벨트 앞에서 노동자들이 단순 작업을 반복하게 되자 이직하게 됐죠. 그러면서 이제 소위 말하게 되는 그죠, 노동이 다 사물화되는 그죠, 하나의 사물로 대치되는 그런 현상이 발생을 하게 되고 노동소외가 극대화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포드사가 1회 이직한 노동자 속출현 현상을 해결할 방안으로 일단 $5 정책을 실시했는데 이는 통상적인 임금의 2배를 보장하는 것이다. 그래서 서술을 보세요. 임금의 2배를 보장하는 게 $5 정책이 되겠죠. 따라서 A는 바로 $5 정책이 되겠습니다. 이는 그 새로운 구매 고객을 창출했어. 컨베이어 벨트를 장착해서 대량 생산을 하고 그러면은 이런 대량 생산을 통한 생산성 향상으로 임금을 높이고 임금을 많이 받게 되면 다시 대량 소비로 이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컨베이어 벨트와 $5 정책이라는 두 개의 바퀴로 굴러가는 포드 시스템은 포드주의로 불리게 되었다. 포드주의의 개념이 나오고 포드주의의 특성이 나오게 됩니다. 개념과 특성 바로 뭐다? 컨베이어 벨트와 $5 정책이죠. 그래서 하나는 생산 방식을 얘기하고 하나는 생산, 소비, 고용, 국가 정책 포함한 사회 전체 운영 방식을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포도주의는 그러면은 두 가지 의미가 있구나. 하나는 단순한 생산 방식을 얘기하는 거고 하나는 사회 전체 운영 방식이다. 그럼 뭐가 더 커요? 전체 운영 방식이 더 크게 된 거죠. 따라서 후자가 전자를 포괄하는 더 큰 개념이다. 딕슨 틀리게 되었네요. 됐습니까? 그래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후 포도주의는 산업사회 공장의 기본 시스템을 정착하면서 전 사회 모든 영역의 생산 공정으로 이어진다. 그러면은 포도주의의 확산이 지금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자, 이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자본주의의 황금기를 열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럼 이때에 이는 바로 뭐가 돼 있어? 포도주의가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어찌 되었든 간에 이렇게 대량 생산을 이끌고 확산되기에 이뤘다. 그러니까 대량 생산으로 생산되고 확산된 걸 얘기하겠죠? 자, 그래서 어쨌든 자본주의 황금기를 열었지만 70년대 와서 무너지기 시작했다. 이렇게 쓰고 있어요. 우선 포도주의의 특징은 고생산, 고임금, 고이윤의 순환구조였고 복지국가의 기틀을 만들어지는 거였는데 하지만 60년대 이후에 산업의 생산이 떨어지고 그리고 결과적으로 노동자가 저항하게 되고 극단적인 노동소외도 문제가 되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소비자들이 대량 소비를 별로 좋아하지 않게 되었죠. 왜냐하면은 아무런 개성도 없는 대량 단일 생산품의 매력을 느끼지 못하게 되었죠. 그래서 적은 품종을 대량 생산하는 게 아닌 그쵸 많은 품종을 소량 생산, 그러니까 대량의 소량으로 변하게 되었다.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다품종 소량 생산의 유연성을 지향하는 포스트 포도주의가 대두되게 되었는데 이는 뚜루뚜루뚜루하는 극복 방안이었다. 하지만 포스트 포도주의가 과연 비인간화된 노동 극복하는 방안일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비판적 견해가 존재한다. 그러니까 포스트 포도주의에 대한 뭐가 되겠어요? 여러분들 비판되겠죠? 그러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문제가 있다. 좀 지문이 좀 쉽기 때문에 또 여러분 쉽다고 해서 그냥 빨리 읽었어요. 그래서 요약을 한번 해보게 되면 뭐가 되겠어요? 여러분들 테일러리즘에 대한 설명, 테일러리즘의 현실화인 포도주의에 대한 설명, 그래서 포도주의의 개념과 효과가 지금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밑에를 보게 되면은 포도주의의 개념과 특성이 나오고요. 얘네들이 확산이 됨에 따라서 일어나게 된 현상이 나오죠. 그런데 이것에 이제 문제점이 나오게 되고요. 이런 문제점의 해결 방안으로서 포스트 포도주의가 나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뭐가 나오게 됐다? 비판이 나왔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번 문제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겠어요. 그러면은 이 글에서 출연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자, 이렇게 돼 있죠, 여러분들. 자, 그러면은 자, 출연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뭐가 되겠어요, 여러분들? 일단 7번 좀 봤으면 좋겠어요. 요거 1번. 대량 소비가 없다면 포도주의는 유지가 불가능하다. 맥락으로 봐도 돼요. 그죠? 왜냐하면 포도주의가 결과적으로는 여기 나왔던 것처럼 고생산, 고임금, 고이윤 순환구조고 이걸 통해서 결과적으로 포도주의가 그쵸 어떻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그쵸 이게 확산되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얘기하면 여기 나와 있는 대량 소비가 없다면 포도주의는 불가능하다. 이게 이제 맞게 되는 거죠. 그렇게 이제 내용으로 풀어도 되고요. 정확히는 사실 여기 나와 있죠. 네 번째 단락에 이런 말이 있어요. 또한 대량 소비는 포도주의 체제의 유지를 위한 필수 요소다. 이거 나왔죠. 이걸 그냥 이거 가지고 풀어도 돼요. 뭐냐면은 주술만 보세요. 대량 소비는 포도주의 체제를 위한 필수 요소다. 그러면은 대량 소비가 필수 요소니까 대량 소비가 꼭 있어야 되는 필요 조건이 돼버리는 거죠. 그럼 얘는 정권으로 가야 돼? 후권으로 가야 돼? 후권으로 가야 되죠. 후권으로 가게 되면 이거 포도주의 이렇게 되죠. 따라서 여러분들 이거를 대우로 만들게 되면 대량 소비가 없으면 포도주의도 없다. 그대로 됩니다. 따라서 요거 같은 경우는요. 사문단에 있는 요 문장을 가지고 풀어야 돼요. 대량 소비는 포도주의의 포도가 아니라 포도주의의 필수 요소다. 필수 요소니까 후권으로 가야 되는 거 아시죠? 그래서 여러분들 필요 조건으로 풀어도 됩니다. 상관없어요. 자, 포도사는 노동자 이탈을 막게 해준 구조에서 $5 정책을 시작했고요. 포도사는 대량 소비가 일어나자 $5 정책을 시작했다. 이게 아니죠. $5 정책을 시행하고 컨베이어 벨트라고 하는 생산 방식의 변화, 고임금, 생산 방식 이 두 가지가 합쳐져서 포도주의를 완성을 했고 이것으로 인해서 대량 소비가 일어나게 된 거죠. 따라서 3번 문제는 왜 틀렸죠, 여러분들? 3번 문제 같은 경우는 선후의 오류가 됩니다. 혹은 인과관계의 오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틀렸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4번 아까 얘기했죠. 포도주 형성의 중요한 기반이 하나가 컨베이어 벨트 또 하나가 고임금이었기 때문에 그쵸? 이건 당연히 맞게 됩니다. 자, 오늘 라이브에서 배운 것을 복습
한 줄, 복습 한 줄이 뭐예요? 로 써라. 그래서 카페에서 지금 오늘 라이브에서 배운 것을 복습 내용을 한 줄로 써라. 그래서 인증 도장샷을 지금 올리라고 합니다. 요거예요. 이게 도장샷이 되겠습니다. 그죠? 저는 토끼고 얘는 곰탱이네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토끼와 곰탱이가 함께 지금 뛰놀고 있는 이것을 인증샷, 도장샷으로 올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카페 이벤트 지금 계속해서 진행되니까 만관부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라고요. 사실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런 아이디어 짜느라고 저희 연구소 직원분들이 되게 나름 노력하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여러분들 따뜻한 격려의 말씀도 해주시고요. 그쵸? 많이 참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8번 문제예요. 다음 중에서 어색한 부분에 대한 수정 방안 얘기했죠? 바로 이것이 됩니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거를 바꿔놔야 되기 때문에 정답은 8번 되겠고요. 그다음 아까 3번이 되겠고요. 9번 문제입니다. 9번 문제. 이게 왜 잘못되어 있죠? A와 B에 이게 잘못되어 있네요. 잠깐만요. 뭐가 이렇게 좀 잘못되어 있는데? 자, 9번 문제가 지금 이게 좀 잘못되어 있어요. 지금 이게 지금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우리는 이걸로 보고 할게요. A와 D 중에서 운맥상 지시대생 같은 것만으로 짜여진 것은 이렇게 돼 있죠? 요거 그냥 무시하시고요. C하고 D가 되죠. C, D가 바로 포도주의가 되기 때문에 어쨌든 정답은 4번인데요. 9번 문제 정답률이 87%니까 대부분 잘 푸셨다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요건 좀 잘못됐지만 그냥 정답만 확인하세요. 9번의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에 10번 문제. 다음 중 A에 대한 평가로 가장 적절한 것만을 골라라 이렇게 돼 있어요. 하지만 포스트포드주의가 과연 비인간화된 노동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비판적 견해가 존재한다. 그러니까 포도주의의 탄생, 포도주의의 확산, 포도주의로 인한 문제점, 포도주의에 대한 해결 방안, 이 해결 방안에 대한 비판 이렇게 지금 글이 구성되어 있잖아. 그러니까 개념과 성립, 특성, 성립.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뭐예요, 여러분들? 얘 특성으로 인해는 확산, 여기로 인한 문제점, 문제점에 대한 어떤 새로운 어떤 대안, 이게 포드주의죠. 근데 이 대안에 대한 비판 이렇게 구성되는 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어쨌든 글은 별로 어렵지가 않았지만 각각 이렇게 요약이 되는지도 확인을 좀 해두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자, 어찌되었든 간에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그래서 비판적 견해가 존재한다.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스트포드주의는 포드주의보다 정교한 방식으로 노동자를 통제한다. 끊어주세요. 그러니까 포스트포드주의가 노동자를 통제하는 포드주의의 대안으로 제시되는데 실제로는 더 정교하게 노동자를 통제한대. 그래서 비판을 하고 있는 거잖아. 그러면 비판적 견해니까 일치하죠? 강화한다는 당연히 맞게 되겠네요. 그럼 강화. 두 번째, 포드주의에서 포스트포드주의로 전환된 이후 비인간화된 노동에서 벗어났다는 노동자 증언이 있다. 끊으세요. 얘가 지금 대안이잖아. 그러면은 지금 여기는 대안을 비판하는데 나는 뭐라고 하냐면은 포스트포드주의로 전환된 이후에 비인간화된 노동에서 벗어났다. 대안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은 포스트포드주의에 대한 비판을 반박하고 있는 거잖아. 반박하니까 약화. 됐습니까? 그럼 마지막 세 번째. 노동 통제를 통해 생산성을 극대화하려는 자본주의적 방식은 어떠한 것으로도 해결할 수 없다. 결과적으로 통제를 통해서 생산성을 극복하려는 것은 어떤 것으로도 이런 것은 해결될 수가 없다. 다른 말로 하면은 포스트포드주의는 자, 이런 포드주의의 문제점을 해결할 대안이죠. 근데 이거는 야, 포드주의가 갖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점은 해결될 수가 없어. 즉 대안이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아까 대안이 아니라고 얘기하니까 비판하는 거잖아. 그러면 약화야 아니면 뒷받침하는 거야? 뒷받침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약화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정답 몇 번 되겠어요? 정답은 그래서 2번이 되겠습니다. 할 수 있겠어요? 지금 보시면은 요거를 3번 잠깐만요. 이거를 지금 1번을 마지막에 찍으신 분들도 좀 있네요. 아니 가를 다시 한번 보게 되면은 포스트포드주의는 포드주의보다 정교한 방식으로 노동자를 통제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포스트포드주의도 역시나 통제한다. 너는 대안이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포스트포드주의를 비판하는 거잖아. 비판하는 것이니까 내용 일치가 강화가 돼버리는 거지. 됐습니까? 그래서 어찌되었든 맞는 거는 강하구나. 얘는 그러면은 답이 아니죠.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해서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새롭게 이제 시작하는 문풀 달리기, 이번에는 체력 강화 편 시즌 바로 2가 되겠습니다. 오늘 어떻게 이제 문제를 풀면서 앞으로 어떻게 진행되는지 이제 제가 말씀드렸는데 좀 아시겠죠? 왜 이걸 체력 강화라고 하는지. 우리는 사실 중심 내용 찾기라고 하는 너무나도 익숙한 문제 유형을 되게 만만하게 봅니다. 근데 그 익숙한 문제 유형도 난도를 올리면 얼마든지 사실은 정말 킬러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중심 내용 찾기에서 우리가 항상 A 버튼 B를 보고 예시를 지우고 이처럼 그럼으로 따라서를 보라고 했는데 왜 초등학교 때부터 배운 내용을 적용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막연하게 읽고 막연한 감으로 내용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게 되면은 난도가 올라가면 반드시 오답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 라이브 특강을 통해서 본인의 그 잘못된 독해 습관을 좀 교정하시고요.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것처럼 그냥 제가 풀란 대로 푸세요. 대비항 있으면 대비항을 만드시고 그럼으로 따라서 이처럼 있으면 거기를 보시고 A 버튼 B가 있으면 B를 좀 중심으로 보시고 예시가 있으면 괄호를 치시고 예시 앞뒤를 보시고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단순하고 당연한 얘기인데 그 방식으로 읽는 분들이 생각보다 적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올바르게 독해를 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께서 믿으시고 읽으라는 대로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자, 오늘 이제 여기까지 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시즌 2를 이제 시작을 하는데요. 우리가 다음 주 월요일까지 또 숙제가 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까지 그러면 숙제가 무엇인가? 자, 지금 이제 우리가 기출 이제 문제풀이가 막판으로 다가서고 있는데 시즌 2는 기출 유형을 통한 그렇죠, 체력 보강이에요. 강하거든요. 기출 문제가 어느 정도 정리되는지 체크를 하고 오시기 바랍니다. 체크하는 방식이 여러 가지가 되는데요. 일단 문제 유형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지, 그리고 아주 간단하게 그냥 예상 기출서를 열심히 강의 듣고 풀고 있는지, 아니면은 그거를 그쪽 계획하고 있는지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적어도 새롭게 바뀌는 출제 기조가 전환되는 이 문제 유형이 어떻게 된지는 확실하게 자신감 있게 내가 옆 사람한테 설명할 수 있다 없다 이걸 생각하시면서 내용을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시즌2의 첫 번째 시간을 같이 했는데 어쨌든 만나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수업이 이제 끝나는 지금 전 또 달달이가 먹고 싶어요. 큰일 났어. 나 입 터졌어. 큰일 났다. 오늘 제가 집에 가면서 싸다 김밥에 들러서 거기서 그쵸 그 비빔국수를 먹지 않도록 여러분들 저를 강하게 마음속으로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거 먹으면 안 돼요. 근데 너무나도 땡깁니다. 혹은 집에 와서 통닭을 시켜 먹지 않도록. 자, 건강하게 저희는 그러면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다음 주에 만나 뵙고요. 일주일 동안 건강하고 또 힘들지만 같이 하는 사람들이 옆에 있다. 이게 굉장한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 조금만 더 열심히 합시다. 그러면 점수는 반드시 올라갈 수 있고요. 매주 쌓이다 보면은 어느 순간 합격에 가까워져 있을 거예요. 그리고 꼭 기억해야 되는 거 하라는 대로 하시고 플란 대로 보시고요. 그리고 공부하기 싫을 때 더 공부를 해야 돼요. 아시겠죠? 자, 우리 다음 주까지 열심히 뛰고 다음 주에 반갑게 만나 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 봬요. 안녕히 계세요. 빠이빠이.